저는 여든을 바라보는 김순자입니다. 평생 시장 한복판에서 반찬 가게를 하며 살아온 사람이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참 아슬아슬했어요. 내 딸아이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거든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시장을 돌다가 우연히 들렀던 식당 뒷문에서였습니다. 회색빛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그곳에서 유니폼을 대충 걸친 채 담배를 문 남자가 전화통을 귀에 대고 있었죠. 결혼하면 내 밑으로 들어와야지 뭐 어렵나. 여자가 순종적이어야 집안이 편하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바로 내 딸과 결혼하겠다고 나선 그 아이였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는 참 공손했었죠. 인사도 깍듯이 하고 말투도 부드러웠고요. 우리 딸은 그런 겉모습에 홀딱 반해버렸더군요. 35이 넘도록 연애 한 번 제대로 못 해본 아이라 저도 처음엔 반가운 마음이 컸습니다. 늦게라도 좋은 사람 만났구나 싶어서 안심했었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눈빛이 너무 매끄러웠달까요? 마치 연기하는 배우처럼 필요한 표정만 지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시장 골목을 걸어 나오면서도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워졌고 장바구니 끈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죠. 50년 넘게 이 시장에서 장사하며 온갖 사람을 다 봐왔지만 이런 불안감은 처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도 창밖을 보며 한숨만 나왔어요. 어떻게 딸에게 말해야 할지, 아니 말을 해야 하는 건지조차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딸이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저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엄마 나왔어라고 인사하는 딸의 목소리가 유난히 밝게 들렸죠. 식탁에 앉아 수저를 들면서 오늘 그이가 프로포즈했어. 반지는 나중에 같이 고르러 가자고 하더라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된장찌개가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뜨거운 국물이 입천장을 데이는 것도 모르고 그저 멍하니 딸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왜 그래? 기쁘지 않아? 딸의 물음에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잘 됐네. 근데 너무 서두르지는 마라. 사람은 오래 봐야 한다. 제 말에 딸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죠. 엄마는 맨날 그래. 내가 나이가 몇인데 오래 보고 있어. 이 사람 아니면 난 정말 못 만날 것 같아.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딸아이의 조급함이, 그리고 그 조급함을 이용하려는 누군가의 계산이 동시에 느껴졌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부러 그 식당을 다시 찾았습니다. 점심시간 전이라 한산했고, 주방에선 재료 손질하는 소리만 들렸죠. 카운터에 앉아 김치찌개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화장실을 가는 척하며 주방 쪽을 슬쩍 들여다봤죠. 그 아이가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과 이야기하면서 여자는 한 번 길들이면 평생 순종적이야. 특히 나이 든 처녀들은 더 그래라며 낄낄거렸습니다. 제 딸을 두고 하는 말이란 걸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화장실 문을 잡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식당을 나와 시장 골목으로 접어들었을 때 다리가 후들거려서 근처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50년 넘게 살아온 이 시장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어요. 지나가는 상인들이 인사를 건넸지만 제대로 받아줄 수가 없었죠. 머릿속엔 온통 딸아이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순진한 아이가 어떻게 저런 사람한테 속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상처받지 않고 이 상황을 빠져나올 수 있을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며칠 뒤 우리 집에 그 아이가 저녁 식사를 하러 왔습니다. 딸이 특별히 신경 써서 차린 밥상이었죠. 갈비찜에 잡채, 전까지 부쳐놓고는 제게 엄마,
오늘은 제발 좋게 봐줘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 아이는 여전히 공손했어요. 젓가락질도 반듯하고 어른 앞에서 술잔도 돌려서 마셨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딸을 볼 때와 저를 볼 때가 다르다는 걸요. 딸을 볼 땐 소유욕이 가득했고 저를 볼 땐 경계심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결혼하면 제 식당 근처로 신혼집을 얻으려고 합니다. 출퇴근도 편하고 나중에 애도 생기면 일하면서 키우기 좋을 것 같아서요. 그가 반찬을 집으며 말했습니다. 딸은 그 말에 행복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속이 뒤틀렸어요. 결혼하자마자 딸을 자기 일터에 묶어두려는 속셈이 뻔히 보였거든요. 우리 딸이 하던 일은 어쩌고? 제가 묻자 그는 싱긋 웃으며 제가 벌이가 괜찮으니까 굳이 일 안 해도 됩니다. 집에서 살림이나 하면서 편하게 지내면 되죠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딸을 불러 앉혔습니다. 얘야, 정말 이 사람이 맞니? 너를 진짜 사랑하는 것 같니? 딸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엄마는 왜 자꾸 그래? 내가 좋다는데. 이 나이에 이런 사람 또 어디서 만나? 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갔지만 저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반찬 가게 준비를 하러 일찍 나섰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우연히 옆 가게 김 사장을 만났죠. 인사를 나누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종로 쪽에 있는 무슨 고깃집 아세요? 거기 주방장이라는 사람 말인데. 김 사장이 잠깐 생각하더니 아 거기. 전에 말 많았잖아. 여자 문제로. 애도 있다던데 양육비 때문에 소송까지 했다더라고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장사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딸은 이미 출근했고 텅 빈 집안이 유난히 서늘했죠.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전에 준비해둔 서류를 꺼냈습니다. 혼전 계약서였어요. 딸이 30이 넘었을 때부터 조금씩 준비했던 것들이죠. 재산 분할, 위자료, 채무 관계까지 꼼꼼히 적어둔 서류를 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걸 쓸 날이 올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그날 저녁 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결혼 전에 서로 확실히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요즘은 다들 혼전 계약서를 쓴다더라. 예상대로 딸은 발끈했죠. 엄마는 왜 자꾸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해? 서로 믿으면 되지 무슨 계약서야.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너를 위해서야. 엄마가 널 지켜주고 싶은 거야. 그 말에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엄마는 내가 행복한 게 싫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미어졌지만 더 큰 불행을 막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어요. 3장. 고기 냄새 속에 감춰진 속내. 며칠 뒤 다시 그 식당을 찾았습니다. 낮이 아닌 저녁 시간이었죠. 손님들로 북적였고 주방에선 고기 굽는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된장찌개를 시켰어요. 그러면서 주방 쪽을 흘끔흘끔 쳐다봤죠. 그 아이가 일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고 싶었거든요. 한참을 기다려도 모습이 보이지 않아 직원을 불러 물었습니다. 주방장님은 오늘 안 나오셨나요? 젊은 직원이 어색하게 웃으며 지금 밖에서 담배 피우고 계실 거예요. 손님 없는 시간엔 자주 나가시거든요라고 했죠. 그 말을 듣고 슬그머니 일어나 화장실 가는 척하며 뒷문 쪽으로 갔습니다. 역시나 그곳에 있었어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 여자는 고지식해서 다루기 쉬워. 나이도 있고 연애 경험도 없어서 내가 하자는 대로 다 따라와.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딸을 두고 하는 말이 분명했어요. 장모 될 사람이 좀 까다롭긴 한데 결혼하고 나면 어차피 따로 살 거니까 상관없어. 심장이 두근거려서 그 자리에 오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발걸음을 돌려 화장실로 향했죠.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과연 딸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믿기나 할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앉았지만 된장찌개는 한 숟가락도 뜰 수가 없었어요. 그때 주방에서 그 아이가 나왔습니다. 홀을 둘러보다가 저와 눈이 마주쳤죠.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여기 웬일이세요? 미리 연락 주시지 그러셨어요. 그 매끄러운 미소가 오히려 소름 끼쳤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들렀어. 여기가 내 일하는 곳이구나.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을 겁니다. 그는 재빨리 앞치마를 벗으며 제가 특별히 서비스 드릴게요. 우리 집 고기가 아주 좋거든요라고 했죠. 손님 대하듯 친절했지만 그 친절함 속에 계산이 다 들어 있었어요. 고기를 구워주는 그의 손놀림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손으로 내 딸을 어떻게 대할까? 저 입으로 또 어떤 거짓말을 할까? 숯불에 지글거리는 고기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연기가 눈을 맵게 했죠. 어머님, 고기 좀 드세요. 제가 특별히 좋은 부위로 골랐습니다. 그가 집게로 고기를 집어 제 앞접시에 올려놓았습니다. 고맙네. 근데 우리 딸하고는 잘 지내고 있지? 넌지시 물었더니 그가 씩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착하고 순수하고. 저한테는 과분한 사람이죠. 과분하다는 말이 귀에 거슬렸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전화로 그런 말을 할 리 없겠죠. 결혼은 신중하게 해야 해. 서로를 충분히 알고 나서 해도 늦지 않아. 제 말에 그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네, 물론이죠. 하지만 저희 나이도 있고 너무 미루는 것도 좋지 않잖아요. 나이를 핑계로 다시 압박하는 모습에 속이 뒤집어졌어요. 그래도 1년 정도는 더 만나봐야 하지 않겠나. 사람은 시간이 지나야 본 모습이 나오는 법이니까. 어머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고기를 뒤집는 손놀림이 거칠어졌죠. 불판 위에서 고기가 타들어가는 냄새가 났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우리 딸이 많이 기다렸잖아. 이제는 정말 결혼하고 싶어 하는 것 같던데. 은근히 제 탓을 하는 투였습니다. 그날 식당을 나오면서 결심했어요.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겠다고. 그리고 딸을 설득할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시장으로 돌아오는 길에 고기 냄새가 코끝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옷에도 머리카락에도 진하게 배어 있었죠.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면서도 그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마치 불길한 예감처럼 제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제가 정성껏 싸준 반찬통이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평소처럼 딸 집에 들러 냉장고를 채워주고 온 다음 날이었죠. 딸이 퇴근길에 들렀는데 손에 반찬통을 들고 있었어요. 엄마, 이제 이런 거 안 해도 돼. 요즘은 다들 사 먹고 살아. 딸의 말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사무적이었죠.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연근조림, 깻잎장아찌. 다 딸이 좋아하는 것들로 새벽부터 일어나 만든 반찬들이었는데 뚜껑도 열어보지 않은 것 같았어요.
왜 이래?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했는데. 제가 묻자 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이가 그러는데 결혼하면 시어머니한테 이런 거 받는 게 부담스럽대. 독립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부엌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반찬통이 손에서 미끄러져 식탁 위에 덜컹 소리를 냈죠. 30년 넘게 해온 일이었어요. 딸이 대학 들어가서 자취를 시작한 후로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었습니다. 김치 한 가지라도 제 손으로 담가서 보냈고, 딸은 늘 엄마 반찬이 최고야라며 좋아했었죠.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데? 간신히 물었습니다. 딸이 시선을 피하며 말했어요. 결혼은 두 사람이 독립적으로 꾸려가는 거래. 부모님께 기대면 안 된다고. 그리고 엄마가 너무 간섭한다고도 했어. 간섭이라는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간섭이라고 표현하는 사람과 어떻게 평생을 살 수 있을까요? 얘야, 엄마가 간섭해서 미안하다. 그런데 정말 그 사람 말이 다 옳은 것 같니?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딸의 표정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왜 자꾸 그 일을 나쁘게만 봐?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래. 엄마한테 너무 의존하면 나중에 힘들어진다고. 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제 딸이 벌써 그 사람의 말에 이렇게나 휘둘리고 있었던 겁니다. 반찬통을 하나하나 열어봤습니다. 정성 들여 만든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멸치볶음은 딸이 어릴 때부터 도시락 반찬으로 제일 좋아했던 거였고, 연근조림은 피곤할 때마다 찾던 음식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필요 없다고 돌려보내는 겁니다. 아니, 그 사람이 돌려보내게 한 거겠죠. 엄마가 해주는 게 부담스러우면 안 할게. 그런데 한 가지만 묻자. 정말 그 사람과 있을 때 행복하니? 딸이 잠시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행복해. 나를 여자로 대해주는 사람은 처음이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자로 대해준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아 더 가슴이 아팠어요. 딸이 간 후 혼자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반찬통들을 하나씩 냉장고에 넣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평생 딸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와서 간섭이라는 소리를 듣다니. 그것도 딸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시킨 말이라는 게 더 서러웠습니다. 창밖은 어두워졌고 냉장고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거실에 나와 앉았습니다. 앨범을 꺼내 딸 사진을 하나하나 넘겨봤어요. 초등학교 입학식 날 한복 입고 수줍어하던 모습, 대학 졸업식에서 학사모 쓰고 환하게 웃던 모습, 첫 직장 다닐 때 정장 입고 찍은 사진까지. 그 어디에도 남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조급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런 사람한테도 쉽게 마음을 준 거겠죠. 새벽녘에 문득 생각났습니다. 시장에서 오래 장사한 박 사장님 딸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들었던 기억이 났어요. 나이 들어 만난 남자한테 속아서 재산도 날리고 마음고생도 심하게 했다던. 그때는 남의 일이라 안타깝게만 생각했는데 이제 우리 집 일이 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일부러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가 어제는 미안했다. 내 행복이 제일 중요해. 그 사람이 널 아끼는 게 보여서 엄마도 안심이야. 거짓말이었지만 일단 딸의 마음을 돌려놓아야 했어요. 조금 있다가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이해해줘서 고마워. 이번 주말에 같이 저녁 먹을래? 그이도 같이. 드디어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말이 오기 전 저는 시장을 돌며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50년 넘게 장사하면서 쌓은 인맥이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겠죠. 먼저 찾아간 곳은
건어물 가게 하는 최 사장이었어요. 시장에서 제일 오래된 상인이자 온갖 소문을 다 꿰고 있는 분이었죠. 최 사장님, 혹시 종로 쪽 고깃집들 아세요? 거기 주방장 하는 사람들 중에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최 사장이 멸치 다듬던 손을 멈췄습니다. 왜? 순자 내 딸 만나는 사람이 거기 있어? 역시 소문이 빠르다 싶었어요. 네, 그런데 좀 이상한 것 같아서요. 최 사장이 한숨을 쉬며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그 동네 고깃집이라. 혹시 이름이 뭔데? 제가 이름을 말하자 그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아, 그 사람. 전에 우리 단골 중에 거기 다니던 사람이 있었는데 말이 많더라고. 젊은 여직원들 괴롭혀서 그만둔 애들이 한둘이 아니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또 무슨 얘기 들으신 거 없으세요? 최 사장이 주위를 둘러보고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이건 확실하지 않은 얘긴데 결혼했다가 이혼한 것 같더라고. 애도 있다던데. 양육비 안 줘서 소송까지 갔다나 봐. 우리 가게 오던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그러더라고. 멸치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딸한테는 그렇게 깍듯하고 잘하니까. 말끝을 흐리자 최 사장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순자야, 그런 놈들이 더 무서운 거야. 겉으로는 천사같이 굴다가 결혼하고 나면 돌변하지. 우리 조카도 그런 놈한테 걸려서 고생 톡톡히 했어. 건어물 가게를 나와 정육점으로 향했습니다. 정육점 김 사장도 외식업계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김 사장님, 종로 쪽 고깃집들한테 고기 납품하시죠? 물었더니 그럼요, 거의 다 하죠. 왜요? 라고 되물었어요. 그 아이 이름을 말하자 김 사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 그 사람. 결제도 자주 밀리고 문제가 많아요. 한 번은 고기질 가지고 트집 잡아서 값을 깎으려고 했다니까요. 그것도 손님들 앞에서 큰 소리 치면서. 정말 상종 못할 사람이에요. 김 사장의 말에 손발이 차가워졌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실제 모습이 이렇게나 다를 수가 있나 싶었어요. 시장 한 바퀴를 도는 동안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둘 모였습니다.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해서 경찰서까지 갔다는 이야기, 식당 매출을 속여서 동업자와 싸웠다는 이야기, 도박 빚이 있다는 소문까지. 확인할 수 없는 것들도 있었지만 연기 없는 곳에 불이 없다고 하잖아요. 국밥집에 들러 점심을 먹으려고 앉았는데 맞은편에 아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부동산 하는 정 사장이었어요. 어머, 순자 씨 오랜만이네요. 인사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그 아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혹시 종로 쪽에 원룸이나 오피스텔 계약한 젊은 남자 본 적 있으세요? 정 사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아, 맞다. 한 달 전쯤에 보증금 없는 월세 찾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이. 제가 이름을 말하자 맞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신용이 안 좋은지 보증금 있는 곳은 못 구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싼 월세 원룸으로 갔던 것 같은데 국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보증금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결혼을 하겠다는 건지. 우리 딸 재산을 노리는 게 분명했어요. 딸이 아파트도 있고 적금도 꽤 모아뒀다는 걸 그 아이가 알고 있을 테니까요. 순자 씨, 딸 결혼 얘기 들었어요. 축하해요. 정 사장의 말에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그래도 좋겠어요. 딸 시집 보내면 한시름 놓이잖아요. 한시름 놓이기는커녕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는데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습니다. 국밥집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며 생각했어요. 이 많은 정보를 어떻게 딸에게 전해야 할까? 그냥 말하면 엄마가 뒤에서 조사했어. 라며 화낼 게 뻔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어요.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집에 도착해서 서랍을 뒤졌습니다. 몇 년 전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아둔 명함이 있었거든요. 상가 임대차 문제로 상담받을 때 친절하게 도와줬던 젊은 변호사였죠.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혼전에 상대방 신용조회나 전과 기록 같은 걸 확인할 수 있나요? 변호사와 통화를 마치고 나니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합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했거든요. 특히 전과 기록이나 신용정보는 결혼 전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님, 혼전 계약서 꼭 쓰세요. 요즘은 다들 합니다. 그날 밤,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서류철을 꺼냈어요. 딸이 30이 넘었을 때부터 조금씩 모아둔 것들이었죠. 혼전 계약서 양식, 재산 목록 작성법, 법적 조언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는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는데 정말로 쓸 날이 오다니요. 주말 저녁 약속 전날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얘야, 내일 만나기 전에 엄마가 준비한 게 있어. 너희 둘 미래를 위한 거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 딸이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뭔데요? 라고 물었죠. 혼전 계약서야. 요즘 다들 쓴다며. 서로를 위한 거야. 예상대로 딸은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해요. 창피하게.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창피한 게 아니야. 너희 둘 다 보호하는 거지. 특히 재산 문제는 확실히 해두는 게 좋아. 딸이 한숨을 쉬며 알았어요. 그런데 그이가 기분 나빠하면 엄마가 책임져야 해요라고 했습니다. 기분 나빠한다면 그것대로 문제가 있는 거겠죠. 약속 당일 일부러 일찍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개인실을 예약해둔 곳이었어요. 테이블 위에 서류를 올려놓고 기다렸죠. 혼전 계약서, 재산 목록 양식, 그리고 변호사가 알려준 체크리스트까지. 위자료 없이 파혼할 수 있는 조항, 혼수 및 예물의 귀속, 혼인 중 발생한 채무의 책임 소재까지 꼼꼼히 적어뒀습니다. 딸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보고는 얼굴이 굳어졌죠. 엄마, 정말 이래야 해?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래야 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고 싶은 거야. 딸은 한숨을 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이 진한 것 같았어요. 아마 행복해 보이려고 애쓴 거겠죠. 10분쯤 지나서 그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차려입고 왔더군요. 예의 바른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지만 테이블 위에 서류를 보는 순간 표정이 변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뭔가요?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어요. 앉아서 얘기하자. 너희 둘 미래를 위한 거야. 그가 마지못해 앉았습니다. 서류를 한 장씩 넘겨보더니 콧웃음을 쳤어요. 혼전 계약서요?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 이런 게 필요한가요? 딸을 쳐다보며 말했죠. 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니까 더 필요한 거야. 나중에 문제 생기면 서로 상처받잖아. 전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무슨 재산을 노리는 사람도 아니고. 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바로 그거였어요. 너무 급하게 부정하는 모습이 오히려 의심스러웠죠. 그런 게 아니야. 요즘 다들 이렇게 한다니까. 너희 둘 다 보호하자는 거지. 계약서 내용을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각자의 혼전 재산은 각자 소유로 한다는 것, 혼인 중 발생한 채무는 채무자 단독 책임으로 한다는 것,
이혼 시 위자료는 유책 배우자가 지급한다는 것. 그가 듣다가 벌떡 일어섰어요. 이건 저를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앉아. 아직 얘기 안 끝났어. 제 목소리가 단호했던 모양입니다. 그가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앉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 너희가 결혼하기 전에 서로의 신용정보랑 건강검진 결과를 확인했으면 좋겠어. 폭탄 선언이었죠. 어머님,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뭐 전과자입니까? 병자입니까? 그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어요. 딸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죠. 엄마, 이건 정말 심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딸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너희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런데 결혼은 현실이야. 서로를 정말 사랑한다면 이런 것쯤은 확인할 수 있어야지. 제 말에 그가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빚쟁이인지 전과자인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는 거죠. 딸을 돈 있는 집에 시집 보내고 싶으신가 봐요.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내 딸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거지. 숨기는 게 있으면 나중에 더 큰 상처가 돼. 그가 딸을 보며 말했어요. 자기야, 우리 그냥 가자. 이런 모욕까지 받으면서 밥 먹을 필요 없어. 딸이 눈물을 글썽이며 일어섰습니다. 엄마, 너무해. 정말 너무해. 그 말을 남기고 둘은 나가버렸어요. 혼자 남은 개인실이 썰렁했습니다. 주문한 음식들이 하나둘 나왔지만 젓가락을 들 수가 없었죠. 그래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게 최선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을 때 딸의 신발이 보였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는 딸의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엄마, 나 정말 결혼 못할 것 같아. 엄마가 이렇게 반대하는데 어떻게 해?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딸 옆에 앉아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미안해. 그런데 엄마는 내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 사람이 널 정말 사랑한다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야. 그날 이후 딸은 며칠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읽지 않았고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죠. 그 아이가 딸을 어떻게 설득하고 있을지 걱정되어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새벽마다 일어나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혹시 딸이 연락이라도 하지 않았나 싶어 핸드폰을 수시로 확인했죠. 닷새째 되는 날 저녁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이었어요. 화장기 하나 없는 맨 얼굴에 부은 눈, 헝클어진 머리. 며칠 사이에 많이 야위어 보였죠. 아무 말 없이 들어와서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딸이 먼저 말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으니까요. 부엌으로 가서 미역을 꺼냈습니다. 생일도 아니고 애를 낳은 것도 아닌데 미역국이 생각났어요. 어릴 때 딸이 아프거나 힘들 때마다 끓여줬던 미역국. 엄마, 나 미역국 먹으면 힘이 나라고 했던 그 아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참기름에 미역을 볶는 소리가 조용한 집안에 퍼졌습니다. 국물을 우려내는 동안 딸은 계속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도 켜지 않고 핸드폰도 보지 않고 그저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죠. 마늘을 다지고 국간장을 넣고 소금으로 간을 맞추는 동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든 딸이 많이 아프다는 건 알 수 있었으니까요. 밥 먹자. 식탁에 미역국과 밥, 그리고 간단한 반찬들을 차렸습니다. 딸이 느릿느릿 일어나 식탁에 앉았어요. 숟가락을 들어 미역국을 한 입 떠먹는 순간 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우는 딸을 보며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한참을 울던 딸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말 들을 걸. 단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괜찮아. 이제 됐어. 제가 말하자 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 엄마가 날 생각해서 한 말인데 나는 말을 잇지 못하고 또 울었어요. 천천히 먹어. 다 식겠다. 딸은 울면서도 미역국을 떠먹었습니다. 어릴 때처럼 후후 불어가며 천천히 먹는 모습이 애처로웠어요. 밥을 반쯤 먹었을 때 딸이 조용히 말했죠. 그 사람 전에 결혼했었대. 애도 있고 양육비 때문에 전처랑 싸우고 있대. 가슴이 철렁했지만 놀라지 않은 척했습니다. 그래서 딸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처음엔 나중에 말하려고 했대. 나를 사랑해서 숨긴 거래. 웃기지? 사랑하면 더 솔직해야 하는 거 아닌가? 딸의 목소리에 배신감이 묻어났습니다. 또 뭐가 있었니?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딸이 한숨을 쉬었어요. 도박 빚도 있대. 얼마인지는 안 알려주더라. 그리고 딸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엄마가 혼전 계약서 얘기했을 때 너무 화낸 이유가 있었어. 재산이 하나도 없대. 오히려 빚만 잔뜩이래. 밥상 위에 미역국이 식어가고 있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떻게 알게 된 거야? 제가 묻자 딸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계속 싸웠어. 왜 그렇게 화를 내냐고, 뭘 숨기는 거냐고. 처음엔 발뺌하다가 술 먹고 다 털어놨어. 내가 돈 많은 줄 알고 접근했대. 주먹을 꽉 쥐었지만 티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 딸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끝냈어. 깨끗하게. 엄마가 준비한 그 계약서 덕분이야. 위자료 없이 파혼한다고 했더니 순순히 물러나더라. 다행이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어요. 힘들었지? 제 물음에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정말 힘들었어. 진짜 사랑인 줄 알았거든. 나이 들어서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라 더 매달렸나 봐. 딸의 눈가가 다시 붉어졌어요. 괜찮아. 이제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딸이 미역국을 다 먹고 일어섰습니다. 엄마, 며칠 여기 있어도 돼? 물론이었죠. 당연하지. 내 방은 항상 있잖아. 딸이 작게 미소 지으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조금 있다가 샤워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소리를 들으며 설거지를 했어요. 눈물이 났지만 딸이 볼까봐 참았죠. 그날 밤 딸이 제 방으로 왔습니다. 엄마, 같이 자도 돼? 초등학생 때 이후로 처음이었어요. 그럼 이리 와. 딸이 제 옆에 누웠습니다. 엄마, 고마워. 진짜 고마워. 딸의 말에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딸도 제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울지 마. 다 지나갔어. 이제 괜찮을 거야. 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어릴 때 악몽 꾸고 울던 딸을 달래던 것처럼.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고 딸의 숨소리가 차츰 고르게 변했습니다. 잠든 딸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더 큰 불행을 막았다는 안도감도 들었죠. 딸이 집에 머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처음 며칠은 방에서 나오지도 않더니 차츰 거실에도 나오고 같이 식사도 하게 됐죠. 아침마다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시금치 된장국, 배추 된장국, 무 된장국. 그 고깃집 냄새 대신 구수한 된장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어요. 엄마,
나 오늘부터 출근할게. 열흘째 되는 날 아침, 딸이 정장을 입고 나왔습니다. 화장도 옅게 하고 머리도 단정하게 묶었더군요. 괜찮겠어? 걱정스럽게 물었더니 딸이 씩씩하게 웃었어요. 응, 이제 괜찮아. 일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딸을 배웅하고 나서 집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딸 방을 정리하다가 서랍 한쪽에서 작은 봉투를 발견했어요.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아이가 줬던 거겠죠. 잠시 망설이다가 딸이 올 때까지 그대로 뒀습니다. 버리는 것도 딸이 결정할 일이니까요. 점심때쯤 시장에 나갔습니다. 오랜만이었죠. 상인들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순자 씨, 요새 안 보이더니 어디 아팠어? 최 사장이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좀 바빴어요. 짐작하는 눈치였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그게 시장 사람들의 정이었죠.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그 고깃집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일부러 돌아가려다가 그냥 걸었어요. 더 이상 피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점심시간이라 손님이 많았고 연기가 밖까지 새어나왔죠. 그 아이가 있는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주방에 있겠죠. 이제는 정말 남이 된 거예요. 집에 돌아와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연근조림, 깻잎장아찌. 딸이 좋아하는 것들이었죠. 도시락통에 하나씩 담으면서 생각했어요. 다시 이렇게 반찬을 싸서 보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이 사실은 큰 행복이었다는 거요. 저녁 무렵 딸이 퇴근했습니다. 표정이 한결 밝아 보였어요. 엄마, 나 배고파. 뭐 먹을 거 있어? 오랜만에 듣는 평범한 투정이었죠. 김치찌개 끓여놨어. 손 씻고 와. 딸이 오해. 라고 외치며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그 모습에 절로 웃음이 났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딸이 회사 얘기를 했습니다. 쌓인 일이 많았다느니, 동료들이 걱정했다느니. 일상적인 대화였지만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참, 엄마. 이번 주말에 미용실 같이 갈래? 머리 좀 바꿔보려고. 딸의 제안에 흔쾌히 좋다고 했죠. 그리고 엄마, 이거. 딸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아침에 봤던 그 반지였죠. 이거 어떻게 할까? 돌려줘야 하나?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결정해. 돌려주든 버리든. 딸이 잠시 반지를 보더니 그냥 버릴게. 팔아봤자 얼마 안 될 것 같고라며 쓰레기통에 던졌어요. 반지가 쓰레기통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뭔가 끝났다는 신호 같았어요. 딸이 일어나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죠. 엄마는 앉아 있어. 내가 할게. 딸이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하는 뒷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밤이 되자 딸이 작은 캐리어를 끌고 나왔어요. 엄마, 나 이제 내 집으로 갈게. 여기 있는 동안 정말 고마웠어. 서운했지만 딸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맞았죠. 그래, 힘들면 언제든 와. 현관에서 딸을 안아줬습니다. 엄마 사랑해. 딸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딸이 간 후 혼자 남은 집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그 불안하고 초조한 정적과는 달랐어요. 평화로운 고요였죠. 거실 한쪽에 놓인 재떨이를 치웠습니다. 그 아이가 왔을 때 담배 피우라고 내놨던 거였어요. 이제 필요 없었죠. 깨끗이 씻어서 베란다 한 구석에 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느 때처럼 시장으로 나갔어요. 반찬 가게 셔터를 올리고 재료를 손질하고 손님을 맞았죠.
점심때쯤 딸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반찬 너무 맛있어. 동료들이 엄마 반찬 최고래. 웃음이 났어요. 답장을 보냈죠. 다 떨어지면 말해. 또 해줄게. 오후에는 새로운 반찬 메뉴를 개발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퓨전 반찬이었어요. 딸의 의견도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죠. 저녁 무렵 가게를 정리하면서 흐뭇했습니다.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다는 게, 딸도 저도 제자리를 찾았다는 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석양이 시장 골목을 비췄습니다. 오렌지빛 햇살이 참 따뜻했어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 생각했죠. 비록 짧았지만 큰 폭풍이 지나갔다고. 그리고 우리 모녀는 그 폭풍을 잘 견뎌냈다고. 가스레인지 위에서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집안에 퍼졌어요. 이게 우리 집 냄새였죠.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겁니다.